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6월 28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조정에 대한 지자체 자율 결정권을 강화했습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가 적용되고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 아직 유행 위험도가 큰 만큼 지자체 판단에 따라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완충 장치인 이행 기간을 뒀습니다. 이행 기간 동안에는 6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7인 이상 모임은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은 현재 1단계에 속하고 있어 사적 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됩니다. 임차인의 서러움을 덜어준다며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1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이라고는 하지만 전세 대란 여전합니다. 실제로 1년 새에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19%나 상승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내보낸 뒤에 시세를 더 올려 다시 내놓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하반기에도 전세값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들썩이는 전세값이 빌라나 단독주택값 상승까지 부추길 수 있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인 김휘성 군, 실종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김 군은 지난 22일 학교 후 서점에 들러 수능 관련 서적을 산 뒤 귀가하던 중에 사라졌는데요. 경찰은 어제부터 기동대를 투입,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김 군이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것은 실종 당일 오후 5시 22분으로 그 뒤의 모습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54명과 소방견, 드론 등을 동원해 분당 지역 공원과 주변 야산 등을 수색하고 김 군의 동선 파악을 위한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5일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일시적으로 대폭 줄면서 확진자 수도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주에는 지난 5월 16일 610명 이후에 6주 만에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증가세도 심상치 않아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일 0시 기준 614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15만 5,0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7일 0시 기준 11,000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2만 2천여 명이 2차 접종을 추가로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하늘 표정 흐리고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중부와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 10에서 60mm, 또 제주도에 최고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걸로 보이니까요. 야외 시설물 안전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18도에서 22도, 한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 하나씩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행복한 아침 함께 만들 세 분 소개해드리죠.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안건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자동차 소식부터 할 텐데 안건우 기자 어떤 자동차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늘 특별한 월드스타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BTS인데요. 아침부터 BTS 너무 좋죠.
너무 신나셨어요, 지금. 네. 이박산 BTS 영상. 네, 주말 동안 BTS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BTS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Hey, we need someone to save the world. But who? BTS? No. 수소? 운동하면 뭐가 남을 것 같아? 운동하면 땀이 남죠. 그치? 수소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땀, 즉 물만 남기는 거야. 아니, 그 부분이 진짜 신기해. 뭐 보통 세상이 발전할수록 지구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잖아. 근데 이건 뭐 그냥 물만 남기는 거잖아. 원래 있었던 물. 이건 마치 뭐 우리 같은 선한 에너지? 농담. 네. 보기만 해도 훈훈해요. 지금 뭔가를 설명하고 있죠. 네. 지난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에너지 바로 청정에너지 수소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소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수소가 진짜로 친환경적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수소 에너지가 청정 에너지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청정 에너지라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왜 청정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아셔도 전부를 아는 겁니다. 네, 수소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깨끗하다는 건데요. 휘발유나 디젤, 도시가스 같은 연료들은 불완전 연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소는 수소를 연소를 시켜도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극소량의 질소와 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친환경 연료죠. 그 수소 얻는 방법도 친환경적이어야 되잖아요. 또 수소는 어떤 생산 과정을 거치나요? 안 전문가님? 100점짜리 질문이었습니다. 네. 생산 방식도 친환경적이어야 정말 친환경 에너지원이겠죠. 수소 생산 과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식은 부생수소 방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굴뚝산업이라고 하죠. 네. 석유화학, 철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모아서. 두 번째는 뭐 천연가스 개질 방식? 처음 들어봐. 이거 뭐야? 어떤 방법으로 수출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예, 천연가스 개질 방법은 고온 고압을 이용해서 메탄이나 뭐 이런 천연가스에서 탄소를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소가 만들어지는데요. 단점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하셨던 네. 만드는 과정도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맞아요. 이것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죠. 그럼 궁극적으로 저 천연 에너지라고 볼 수 없겠네요. 그럼 이거 빼요. 두 번째 거 빼고 세 번째 건 뭔가요? 세 번째가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바로 수전의 방식입니다. 우리 과학 시간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전기를 물에 가하면은 이게 수소와 산소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소를 얻는 겁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이게 현재 기술력으로는 좀 생산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에너지 업체 관계자분은 이게 정말 궁극적이다. 이게 만약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수소 생태계가 정말 많이 발전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술력도 꽤 많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가요, 전기차와 함께 내연기관차 대체 운송수단으로 또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발생한 전기를 원동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산물로는 순수하게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대기 오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면서요? 그래요? 네, 이 자동차에 또 3단계 정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먼지나 일산화탄소를 제거한 공기를 다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을 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 수소차가 달릴 때 배기가스 같은 거 전혀 배출하지 않고 공기를 되려 정화시켜준다면 좋은 차를 다 수소차를 바꾸면 되잖아요. 대기오염 걱정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수소차를 바꾸기 위해서는 좀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중형 SUV 한 대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차량을 수소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에는 나무 6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환경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맞아.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또 친환경 수소 전기차를 국내 기업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에서 지난 2013년이죠. 세계 첫 수소 전기차인 T 모델을 생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수소 전기 트럭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켰고요. 또 이걸 스위스로 수출해서 2025년까지 수소 전기 트럭 1,500대를 스위스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아직 좀 낯설지만 우리 기업이 지금 유럽에서는 수소 전기 차량으로 인정받고 있다고요? 네, 이게 유수의 검증 시스템을 거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재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소 전기차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인증 검증은 물론이고요. 유럽의 대표적인 안전관리 기관인 영국의 교통부 차량 인증국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 기술검사협회에서도 차량 안전성 평가와 수소 탱크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독일도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까다로운 독일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는 건 성능과 기능에서 완벽히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또 특히 SUV N 모델은요. 2018년 유럽의 가장 안전한 SUV로 또 선정이 됐다고요. 사실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이 있는 게 과연 안전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걸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도 수소 전기차가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가 친환경에 안전하기까지 하지 게다가 국내에서 만들었지. 근데 국내에서 보기 좀 드물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아까도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걸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수소차 비율이 사실은 이제 전기차에 비해서 아직은 낮은 건 맞아요. 그거는 국내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원래 이게 반찬이 맛있어도 밥상이 잘 돼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내에 10곳의 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전국에 180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소 인프라,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곳들도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먼저 인프라 구축이 돼야 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상용화 될 수 있고 이런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세금 상식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 알쓸 세상 시간입니다.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금 상식 역시 꽁트로 먼저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남편 역할 이정수 씨가 하고요. 아내 역할은 저 박수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정말 특별한 김치찌개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수 담근 김치와 저희 신랑이 새벽부터 만든 수제 두부를 재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해도 코로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유, 이제 우리 집은 어떻게 손님을 안 오고 파리만 오냐. 하지만 우리 집 손님들은 파리. 진짜. 여보. 아주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말이지. 그 내가 오늘 번여행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건물 1층에 그 반찬 가게 있잖아. 재용이네 반찬 가게. 재용이네. 거기가 두부랑 김치랑 그렇게 잘 팔린대. 거기 두부야 뭐 김치 뭐 전부터 유명했지.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유, 이 사람아. 우리가 김치 만들지. 두부도 만들어. 그럼 뭐 떠오르는 거 없어? 떠오르는 거? 없어. 남편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직접 담그는 김치와 두부로 두부 김치찌개 간편식을 만들어 판매하자는 거였습니다. 식당에 가는 게 영 찝찝한 이런 시기에 재료를 집으로 사가서 간편하게 끓여 먹게 하자는 거죠. 손님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아우, 현금 너무 많아서. 돈 세다 지치네. 아유, 그렇게 카드 전표는 얼마나 많은지 정리하다 해뜨겠다. 당신 덕분에 이 시국에 우리가 돈방석에 앉았어. 자기 정말 지니어스야, 천재야. 나 진짜 천재라니까. 이 천재가 또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까? 뭐? 있잖아, 그 부가세 있지? 그거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진짜? 설마 이게 매출 신고해야 되는 거지. 안 돼, 그거. 노. 재용이네 반찬 가게 영수증을 내가 뚫어지게 봤는데 그 영수증에 부가세가 없단 말이지. 고로 우리는 부가세를 안 내도 되고 그렇다면 돈은 다 우리 돈이야. 우리 돈이. 남편의 말처럼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거 사실입니까? 그럼 저희 정말 부자 되는 건가요? 세무사님 속 좀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네. 솔깃해지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세금 다 붙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글쎄, 거기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모르겠어요. 네, 음식 세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음식에 붙는 세금 이름 뭔지 아시나요? 이 정답 BAT. 아, 정말 빛의 속도로 딩동댕 맞았습니다. 네. 우리말로는 부가가치세인데요. 이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물품이나 제공받는 용역의 약 10%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과자를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900원이 과자값이고 네. 100원은 부가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세금을 함께 낸다. 그 우리가 낸 세금은 물건을 판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예, 물건을 판매한 기업에서 구매자의 부가세를 대신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 내는 부가세를 소비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앞서 꽁트 보면 이 재용이네 반찬 가게에서는 부가세가 안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상품에 붙는 건 아닌가 봐요? 네, 맞아요. 예, 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식품들이 있습니다. 예, 음식으로 사용하는 미가공 식료품과 농수산 임산물의 경우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면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물고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수입한 참치의 경우에는 네. 이 부가세가 면세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요? 수입한 관상용 물고기는 네.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꽁트에서 제육인의 반찬 가게 부가세 표시 없었으니까 반찬 가게는 면세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반찬 가게라고 다 이제 면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반찬의 품목에 따라서 또 면세와 과세로 나뉘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 이 면세가 되는 품목의 조건 중 하나는 이 미가공 식료품이어야 합니다. 네. 미가공 식료품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미가공,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원생산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1차로 가공을 한 것만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시래기 같은 경우에는 1차 미가공 음식으로 봐요. 그 자체가 그냥 시래기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삶은 시래기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변하기 때문에 가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 음식으로 보는 겁니다. 아, 뭔지 알겠어요. 나무를 이용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는 이게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찬 가게도 보면 생나물도 있고 그 그쵸. 말린 나물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원재료니까 그거는 면세. 면세. 그리고 그 그냥 나물을 나물. 가지고 양념을 해서 조물조물해갖고 반찬을 했다. 그럼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건 과세. 야, 오늘 뭐 세금 천재만 모이시는 분이니까 진짜. 네, 포장을 했다는 전제 하에 하지만 그렇고요. 네네. 그럼 응용을 좀 해볼게요. 반찬 가게에서 파는 김치는 면세일까요, 과세일까요? 김치는 말해 보여. 과세는 과제 과세. 얼마 복잡한데. 네. 아니야, 근데 버무리고 아까 양념하고 꽁트에서 이러면. 재용이네 반찬 가게 김치는 과세 과세 아니고 아니에요. 면세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재훈 씨가 알겠네. 반찬 가게 하니까. 김치는 과세. 과세. 그쵸? 뭐야? 과세. 면세 아니에요, 면세요? 면세. 정답은 과세. 면세입니다. 면세. 네, 면세요? 일단 미포장 김치는 면세지만 볶음 김치는 과세가 돼요. 볶은 거. 그럼 또 하나 퀴즈를 드릴게요. 네. 요즘 과일 주스 많이 드시잖아요. 네. 과일 주스는 면세일까요, 과세일까요? 과일 즙짠 건데 면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변한 게 아니니까 그대로라서. 과일 주스는 면세. 그래요? 면세일 과일 것 같아요. 주스도 예. 이제 본래 성질이 변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세입니다. 어려워. 대신 헷갈려. 과일 도시락, 과일을 그냥 깎아서 넣은 그 도시락의 네네. 경우는 네. 면세입니다. 아니 음식에서 과세와 면세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조금 헷갈리네요. 복잡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잘 알아보고 가격을 좀 책정해야 될 그러게 것 말이에요. 같아요. 근데 꽁투속이 두부김치찌개집 같은 경우는 면세인 줄 알고 가격을 조금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포장을 해서 두부김치찌개를 판매한 거는 괜찮을까요? 예, 우선 단순 가공식품이에요. 그런 네. 경우에는. 이거는 포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식료품 중에서 미가공 식료품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단순 가공 식료품의 경우도 면세를 해주고 있어요. 우선 대표적으로 두부, 뭐 단무지,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젓갈류 등 네, 이런 종류의 이 품목들인데요. 이 품목들의 경우 단순히 운반을 목적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는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렵네요. 근데 일단 시장에서 판매하는 모두분은 면세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판매하는 두부는 과세가 되는데요. 이유는 개별 포장으로 네. 상품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 이거 완전히 이해됐네. 그러니까 김치나 젓갈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장독에 넣고 있다가 이렇게 퍼서 이제 가는 거는 면세고 면세. 이제 마트처럼 이렇게 포장 싹 해갖고 예쁘게 딱 해놓으면은 과세. 과세다. 네. 확실히 그런 거죠. 알았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꽁트 속 네. 두부김치찌개 이 식당에서는 이 찌개 재료를 개별 포장을 했기 때문에 네. 상품 단위로 또 판매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아까 꽁트 속에서 보면 돈을 많이 벌었던데 네. 이거는 근데 과세 생각하지 않고 면세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가격을 책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10,000원을 받았으면 10% 그 정도 한 1,000원 정도 내야 되는 거죠, 부가세를. 네, 그렇죠. 예, 만약에 10,000원으로 가격을 측정했다면요. 네. 그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전체 번 수익에서 10%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그게 90% 정도가 진짜 매출이 되는 거죠. 망했다. 나 그거 계산 안 할 건데, 여보. 그러니까 망했어. 밥만 똑똑해가지고 실컷 일하고 남는 게 없잖니 어쩔 거야. 계속 꽁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꽁트에서 빠져나오시고요. 저는 그 고기 먹으러 갔을 때 네. 면세와 과세를 좀 느껴요. 일반 고깃집 식당과 그 정육식당이라고 하잖아요. 정육식당. 가보면 확실히 금액 차이가 그래서 정육식당이 좀 나더라고요. 싼가?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네. 이 정육식당은 말 그대로 정육점에서 고기를 고른 뒤에 식당에서 고기를 먹는 곳을 말하고요. 이 일반 고깃집은 식당 한 장소에서 메뉴도 고르고 고기도 먹는 곳을 말합니다. 이 정육식당의 경우는 식당과 정육점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정육점에서 구매한 고기는 면세가 되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용역만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 고깃집에서 이 식사를 하신 경우는 전부 과세가 됩니다. 만약에 이 비싼 소고기를 드신다면 당연히 정육식당과 일반 고깃집의 가격 차이는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예시를 통해서 좀 쉽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가령 소고기 1인분에 4만 원 정도 하는 곳에서 4인 가족이 소고기 4인분을 주문을 해 먹었습니다. 아하. 그러면 네네. 고기를 먹으니까 당연히 뭐 냉면, 먹어야죠, 된장찌개 먹어야죠. 먹겠죠. 그러면 이거를 2만 원어치를 더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총 얼마가 될까요? 정답. 4, 4, 16, 16만 원 더하기 2만 18만 원. 정답. 오늘 좀 맞아. 천재, 예, 세금 천재 모드가 아침부터 발동했어요, 머리가 지금. 예. 네. 16만 원에서 정육식당 고기 면세가 되고요. 냉면과 된장찌개 등 2만 원에 대한 부가세 2,000원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8만 원 거기서 부가세가 나오기 때문에 18만 원, 18만 2천 원이 되죠. 네. 하지만 일반 고깃집에서 이렇게 드신다면요. 18만 원에 대한 부가세 18,000원이 또 포함이 돼요. 그래서 19만 8천 원, 19만 거의 8천 원. 2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나와요. 와, 그럼 같은 고기 먹고서 16,000원 더 내는 거네요. 아, 이거 좀 알아보고 잘 먹어야겠는데? 근데 네. 장 볼 때는 같은 상품이라도 면세 상품을 제대로 제품을 선택해야 돼. 면세인지 아닌지. 아니, 이제 보고. 예,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은 물건이라도 면세가 되고 안 되고 이런 품목이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두부의 경우가 있고요. 우유도 면세와 과세가 있습니다. 우유는 흰 우유. 그냥 그대로 된 흰 우유는 면세인데요. 뭐 바나나 우유라든지 딸기 초코 우유 안 우유라든지 되죠, 이런 맞아. 맛이 가미된 그런 우유들은 또 과세예요. 아, 그렇겠네. 예. 예, 그리고 이 여러분이 또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구입을 하시면은 이건 과세가 되지만 그냥 단순한 커피콩을 구매하신다면 이건 또 면세가 됩니다. 아, 그럼 이제부터 커피콩 사가지고 드립 커피로 드립 다 마셔야겠어. 알았어. 좋은 드립이요. 좋은 드립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주부님들 주방에서 또 없으면 안 되는 이 소금. 이 소금도 종류에 따라 면세와 과세로 나뉘게 됩니다. 이 꽃소금에 대한 경우는요. 미가공으로 판단을 해 면세이지만 이 죽염이나 볶음 소금 있잖아요. 네. 이거는 가공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네, 오늘 아주 확실하게 알고 또 배운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같은 품목도 가공 상태 또는 포장에 따라서 면세가 되거나 과세가 된다는 점, 장
보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게 세금과 연결이 돼 있군요. 맞아.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음식 먹는 알수록 또 것도 세금 복잡해. 어려워요. 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코로나19 때문에 참 그 매출 줄어서 오늘은 네. 아까 장사 잘 되는 꽁트를 해드렸습니다만 네.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폐업만큼은 막아보려고 대출까지 받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불황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대박 장사의 비결인데 영상으로 보시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제는 매일같이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앙 앞에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 한동안은 지갑을 잘 안 열게 되더라고요. 외식도 줄이게 된 것 같아요. 매출이 뚝 떨어져 눈물의 폐업을 선언하는 자영업자들. 줄줄이 이어지는 폐업 속 빈 점포만 늘어가는 상황.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은 장사의 신들이 있다는데요. 코로나를 뚫은 매출의 비결. 그게 대체 뭐요? 저희 집 대박 비법은 저희 영업 비법 아무래도 막 퍼주는 게 저희 영업 비법. 꽉 닫혀있던 지갑을 열게 만드는 대박 장사의 비법을 찾아 함께 떠나보시죠. 대박 장사의 비법을 찾기 위해 먼저 달려간 곳은 서울의 한 동네. 상점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가게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세 글자. 대체 뭘 얼마나 퍼주길래 이렇게 떡하니 광고까지 하실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화곡동에서요. 여기 모르면 스파이예요. 조금 그냥 한두 개 사는 게 아니라 꼭 캐리어 가지고 와서 그냥 막 장바구니로 막 하나씩 사가지고 저녁에 오면 싸니까 완전 대박이죠. 저녁엔 얼마나 싸길래 대박이란 말까지 나올까? 일단 기다려봤는데요. 저녁이 되자 물밀듯 밀려오는 손님들. 물건을 거르고 계산할 때도 줄을 서야 할 정도인데요. 아니 얼마나 싸길래 손님들 지갑이 이렇게 그냥 팍팍 열리는 거요? 자, 파프리카도 3개 2,000 갈게요. 3개 2,000. 자, 감자도 1,500원씩 갖고 와요. 1,500원. 그냥 마포죠 지금. 마포죠. 7개 갖고 와세요. 7개. 7개씩 갖고 와요. 7개 5,000원 갖고 와세요. 한 개 1,000원이던 사과는 7개에 5,000원.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쭉쭉 내려가는 가격. 이래도 남는 게 이슈? 저희는 물건 안 남기고 손님들은 싸게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죠. 다른 데보다 3분의 1은 싸죠 그냥. 3개 1,000원 하던 거 3개 2,000원 이런 식으로 하고. 사 먹는 사람은 싼 데가 한 푼이라도 싼 데 싸먹으려 하지. 사장님 작전이 통한 걸까요? 마감 직전까지 할인에 할인을 더해 매일 완판을 기록 중이랍니다. 막 퍼준다고 절대 손해하지 않고 막 퍼주면 퍼줄수록 이제 손님들이 다른 손님도 데려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막 퍼주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다음 목적지는 대전광역시 한 주택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식당이 두 번째 대박집이라고 하네요. 나 역시 손님들로 꽉 찼구먼요. 너도 나도 음식에 집중한 손님들. 남녀 구분 없이 자동 흡입하게 만드는 마성의 맛에 푹 빠질 것 같지요? 맛도 맛이지만 이 집을 찾는 이유가 또 있다 하는데 뭐요? 양은 많습니다. 고기라든가 이런 거 다 밥도 그렇고 국물 양도 그렇고 다 양은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2인분인데 이 약간 그득하잖아요. 김, 떡, 종류별로 다 있네요. 후속고기부터 떡에 채소까지 아낌없이 팍팍 들어간 순대 전골. 속이 확 풀리는 칼칼함에 골라먹는 재미까지 더해져 순식간에 인기 메뉴로 등극했다네요. 인기 경쟁을 펼치는 또 다른 메뉴. 진한 국물과 통통한 순대의 만남, 순대국밥입니다. 이거 얼마 준 거예요? 2,000원. 싸다. 싸네. 보통 7,000원, 8,000원씩 아니야? 한밤 6,000원에 맛볼 수 있는 순대국밥. 가격이 싸는 게 양이 적은 게 아닐까? 의심도 잠시. 맛에 한 번, 푸짐한 양에 두 번 놀란다는 손님들. 싼 게 맛 미지떡이란 말은 이 집에서만큼은 예외랍니다. 고기밥, 물밥.
아낌없이 넣은 재료 덕분일까요? 식욕을 부르는 순대국밥. 싸고 푸짐한 양에 놀란 손님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사장님의 필살기가 또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헐, 이게 서비스라니? 손님들 반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맛있어갖고 와요. 이게 서비스로 주는 게 맛있어가지고. 사장님 공깃밥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무한리필이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서 또 시켰어요. 허허, 이거 참. 손님으로선 통 큰 인심이 반갑지만 이렇게 퍼주고도 남는 게 있을까? 슬슬 의문이 생기는데요. 아니 오늘만 장사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사장님 왜 이렇게 많이 퍼주세요? 다 퍼줘야 남는 거예요. 이 손님들께서 많이 오시면 다 남습니다. 6,000원에 맛볼 수 있는 순대국밥 한 상. 혹시 재료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 실체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순대국밥의 맛을 좌우하는 건 육수. 육수의 재료는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머리뼈 사골이에요. 국내산 머리뼈 사골이에요. 좋은 재료에서 최고의 맛이 나오기에 국내산만을 고집하는 사장님. 잡내 없이 깔끔하고 깊은 맛을 내는 게 포인트랍니다. 120도에서 한 번 이렇게 훅 이거 끓고 나면은 80도에 맞춰가지고 24시간을 딱 놔두고 하면은 이 최고 맛있는 그 맛이 나오더라고요. 대파가 금파로 불릴 때도 아끼는 법이 없었다는 사장님. 깊은 맛을 내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사용하는 게 철칙이랍니다. 질 좋은 재료로 24시간 동안 끓이는 육수. 오염 빛깔에서 진한 육수의 향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또한 아끼지 않고 손님들에게 내줄 준비가 한창인데요. 그렇다면 고기는 얼마나 들어가려나 싶었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한 그릇에 얼마를 넣는 거요? 이 순대까지 해서 한 250g 들어가요. 순대국밥의 주인공 순대도 빠질 수 없죠잉. 통통통통통한 순대도 아낌없이 퍼주는데요. 이것이 정녕 6,000원짜리 순대국밥이 맞을까 싶은 비주얼. 그 맛은 어떨까요? 에? 정말 냄새도 안 나고 속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먹을 때 속이 터지는 게 아니라 제 입이 터질 정도로 너무 큰 순대인 거예요. 비법이 뭐예요? 아, 궁금하시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믿고 따라가 봅니다. 아니 근데 어디까지 가길래 차까지 타야 하는 겁니까? 뭔가 미심쩍지만 사장님을 믿고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공장? 사장님 대체 여기가 어디요? 네, 여기 저희 공장입니다. 여기가. 식당 주 재료인 순대를 만드는 공장인데요. 사장님이 통 큰 인심을 자랑하며 막 퍼줄 수 있는 비결. 바로 사장님이 직접 만든 순대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이랍니다. 제조와 유통, 판매까지 직접 하다 보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죠. 사장님과 순대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이 됐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순대 가게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갖고 이제 공장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순대국밥을 팔던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직접 순대를 만들게 됐다는 사장님. 손님들에게 맛이 있고 질 좋은 순대를 대접하기 위해 지금도 매일 정성을 쏟는답니다. 그 덕분에 공장에서 만들어진 순대는 전국 각지로 팔려가는데요. 이런 정성이 사장님 가게를 대박으로 이끈 거겠죠?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장사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장사가 되지 쉽게 편하게 해갖고는 그에 돈을 벌 수 없어요. 사장님도 웃고 손님도 웃는 대박 장사의 비법.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쏟는 노력과 정성 아닐까요? 요즘 같은 때도 진짜 잘 되네요. 그러니까요. 다른 가게들도 다 저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정말 네.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네.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핫 이슈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건우 기자가 핫 이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소식,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 네. 바로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먼저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거든요. 함께 영상 보시죠. 네.
결혼식장, 예, 여기까지 그냥 결혼식장인데. 네, 한 결혼식장이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 결혼을 축하해주러 가는 길일까요? 근데 뭔가를 쓸어 담아요. 뭐지? 뭐지 저게? 하는 거죠? 저 뭐야? 축의금 봉투죠. 저 친인척도 저러다가 아니고 말린다. 몸싸움까지 벌어져요. 멱살까지 잡고요, 네. 지금. 자, 이 사람들 정체 과연 뭘까요? 그러게요. 보니까 좀 황당하긴 한데 이거 남의 집 경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한데요. 어떻게 보면 강탈해 가는 거잖아요. 정체가 뭐예요? 조직이에요? 이 사건 작년 2월 15일 오후 3시쯤 송파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네. 국내 유명 제약사의 창업자의 딸이자 고위 임원을 지낸 A씨가 건장한 남성 6명 등 일행 9명을 동행하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식장을 둘러보다가 신부 측 접수대로 향했거든요. 화면에서 보셨죠?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축의금 봉투를 막 퍼담기 보란 듯이 그냥. 그러니까. 근데 상황 보니까 신부 측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혼주 보니까 영상에서 너무 당황했잖아요. 당황해서 막 뛰어왔는데 당황한 혼주 B씨 부부와 친지들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축의금을 퍼담던 일행 중 한 명이 이 장면을 촬영하던 혼주 측의 가족의 멱살을 잡고 또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이날 A씨 일행이 챙긴 축의금 총 880만 원이 좀 넘는 액수였습니다. 결국 결혼식장 화면 보셨죠? 네. 아수라장 됐고요. A씨는 혼주에게 나 돈 많다. 그깟 돈 포기해도 된다. 그래도 당신들 끝까지 괴롭힐 거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결혼식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돈을 뭐 갈취하고 뭐 돈을 훔치고 이런 게 아니고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복수 혈전이었습니다. 거의 축의금을 강탈해간 A씨와 혼주 B씨 서로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오랜 우정을 또 이어온 사이였어요. 그런데 B씨가 보험업을 하면서 이 돈을 강탈해간 A씨와 5년에 걸쳐서 7억 3천만 원의 그 대금을 빌려주고 그러는 좀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역시 돈이 문제야. 돈이 끼어들면서 둘 사이를 틀어버리게 만든 거야. 돈이 문제야. 그렇습니다. 이 B씨가 원금 어쨌든 1,000만 원은 갚았어요. 그리고 이자로 3억 7천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금 상환이 늦어지자 둘 사이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A씨는 결혼식 한 달 전인 작년 1월에 돈을 갚지 않은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딸 결혼식장에서 하객들 다 있는 데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이거군요. B씨 측 딸 결혼식장에서 A씨 일행 때문에 사돈댁과 하객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당일 A씨 일행은 B씨에게 축의금을 채무 변제용으로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들이밀었다고 해요.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난동을 부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B씨는 결혼식을 망칠까 싶어서 합의서에 서명은 했지만 B씨 남편은 딸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완강히 좀 버텼다고 해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건 그건 잘못했어요. 근데 축의금을 강탈해 가는 거 이건 방법이 좀 틀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화가 났겠죠.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지. 맞아요. 이렇게 막 채무자의 집과 뭐 직장을 찾아가 가지고 괴롭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오히려 불법이 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채무자 집에 들어가서 막 물건을 막 가져오거나 심지어는 막 차를 끌고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다 불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이제 거쳐서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앞서서 A씨가 B씨를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B씨는 결국 지난 4월에 징역 2년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B씨도 A씨 일행을 고소했다고요? 그러니까 채무자 B씨는 본인이 이제 돈을 안 갚는 것도 물론 잘못했다. 하지만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아닙니까? 온갖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처벌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게 협박을 통해서 돈을 뺏겼다고 해서 공동 이제 공갈죄, 그다음에 이제 채권 출신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 채무자가 좀 불리한 건 뭐냐면 합의서를 썼단 말이에요. 합의서에 축의금을 가져가도 좋다. 그러면 그 가져가도 될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축의금을 가져가도 좋다는 합의서는
축의금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걸 이제 나중에 보내주겠다 이러는 거지. 그렇지. 축의금을 막 결혼식장에서 막 그냥 우격다지로 가져가는 소리는 아니다. 그렇지. 근데 하여튼 어쨌든 합의서가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A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다는 게 권리를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행사를 했을 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A씨처럼 이렇게 위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폭행, 협박 이런 걸로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채권 추심의 의사를 표명을 하는데 그게 혼인이나 장례식장처럼 좀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악용해서 이렇게 추심의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것 역시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대 피해자는 그 결혼 당사자 딸과 사돈댁이잖아요. 그럼 A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딸이 진짜 최대 피해자죠. 왜냐하면 딸은 사실 채권 변제의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생 한 번 있는 결혼생이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A씨 일행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예식장 측에서도 이게 아수라장이 될 만큼 예식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방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돈 때문에 남의 집 애경사에서 남의 집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친구죠. 초등학교 때부터. 참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사연은 뭡니까? 네, 이거와 남편 사이 고민에 빠진 아내. 이거와 남편 사이? 뭐와? 이거 뻔하지 뭐 애인이죠. 그렇죠. 애인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공간이 너무 조그매.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아니 뭐 돈인가? 애와? 한번 볼게요. 정답은? 집. 아하. 자, 남편 역할 이정수 씨하고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오늘 특별하게 허지훈 변호사께서 특별 출연해주셨습니다. 변호사 역할입니다. 다른 역할 아니에요. 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집을 택할 것이냐 남편을 택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혼 40년 차 저희 부부는 싸움 한 번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집 내가 내놨다. 아 뭐야? 이 집을 내놨다고요? 아니 갑자기 왜? 아니 그것보다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뭐 이 집을 내놨어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가장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어디 아녀자 같은 소리야. 사업에 투자해야겠어. 이번 건은 찐이야 찐. 지겨워. 저 톤 지겨워 죽겠어. 이 집이 당신 거요? 결혼하고 쭉 일하면서 나도 이 집 사는데 돈 보탰어. 이 집은 엄연히 우리 공동 소유인데 누구 마음대로 팔아. 절대 안 돼요. 명의는 어차피 내 명의니까 명의자가 팔겠다면 파는 거지. 나중에 말해. 유일한 재산을 팔겠다고 나서는 남편의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노후를 생각하며 이 집을 파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아이고 변호사님, 전 집을 꼭 지켜야 돼요. 제발 우리 남편이 집 못 팔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리 집 좀 지켜주세요. 어머님께서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혼. 집을 지킬 방법은 이혼뿐이에요. 전 양반 뭐요? 잘 살고 있으면 이혼하라고? 세상에 집을 지키려면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한다니. 날벼락 때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집을 지키자고 이 나이에 이혼녀가 되는 것도 싫지만 그렇다고 노후에 집 한 칸 없이 불안하게 사는 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러시도 저러시도 못하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혼을 하라. 야, 참 궁금한 게 그 남편이 이계인 씨예요? 이대근이?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자꾸 세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튼 센 남자예요.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혼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사연 남편의 폭탄 선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결혼 40년 차 A씨 부부 얘기인데요. A씨 남편은 얼마 전에 집을 팔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 자금 마련이 이유였는데요. 아내는 당연히 이런 남편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당연하죠. 결혼 40년 차면 이제 노후를 대비할 그런 시기인데
아이고 A씨 부부한테 이 집 말고 다른 재산이 더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뭐 아내는 절대 허락할 수 없죠. 바로 A씨의 반대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집안 사정이 여유롭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부부의 나이로 봤을 때 앞으로 갖고 있는 이 집 한 채가 정말 소중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A씨와 가족들 남편을 끝내 말렸지만 벽에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모두가 아니라고 말릴 땐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고집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벽에 대고 이야기한다면 뭐 거의 알만하죠. 그런데 아내 A씨가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이 팔려고 한 집 사실 두 사람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 한 채였습니다. 그런데 집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이게 사실은 부부 공동 소유였던 건데 그런데 이제 남편이 명의가 자기 명의라고 이걸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또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남편이 집을 팔기 전에 이거 막아야 돼요. 근데 이혼 소송밖에는 없습니까? 방법이? 어때요? 허 변호사님. 네. 이혼 소송 말고도 방법이 있어요. 네. 저희 이따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집 매매를 막을 방법이 좀 약간 어렵죠.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갈등으로 심화돼서 혼인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아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기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해서 일단의 매매를 막을 수 있는 임시적인 방편이 될 수는 있죠. 그럼 가처분 신청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금지라는 거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집을 매매도 못하게 하고 대출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임대차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꼼짝없이 그냥 막아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굉장히 가처분 같은 게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해도 이게 허락이 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압류의 경우에는 어때요?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것이 모두 이제 보전 처분의 일종인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미리 막아두는 예방적인 조치예요. 그래서 보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잘 소명을 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전 처분은 모두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보전 처분이 집행되고 나서 3년 동안 본안 소송이 제기가 되지 않으면 채무자나 관계인이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임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지만 본안 소송 제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이거를 이용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내 입장에서는 왜 고민이 되냐면 이게 지금 명의가 남편 명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상 이 부부 별산제, 부동산 실명법상 이 남편은 온전히 이 집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집은 온전히 법적으로 남편 거예요. 남편이 사실 처분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을 했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혼이에요. 이혼을 하면은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혼을 할 예정인데 남편이 이거를 처분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이혼 신청서 같은 거를 내야 되거든요. 내가 이혼할 예정이다. 그리고 남편이 잘못했다는 거, 예를 들어서 폭행이면은 뭐 진단서 같은 거 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없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내가 이혼을 안 할 건데 가처분이나 가압류만 인정해 주세요.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이혼한다는 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이혼 말고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리려다가 아껴뒀던 방법이 있어요.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처럼 재산을 취득하는데 아내가 대가를 부담했다거나 협력했다고 하면 사실상 실질적 소유권이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입증을 해서 부부간의 명의 신탁을 해제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거나 공유지분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많았다고요. 모든 재산이 남편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남편이 임의로 집 팔아 이러면 팔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자주 등장하네요. 요즘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내들도 그걸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일이 그냥 명의자가 집을 임의로 또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이래서 분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렇죠. 가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딱 이 케이스에 들어맞는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요. 네네. 경찰관이던 남편이 혼인 기간 30년 동안 매달 급여를 꼬박꼬박 아내한테 갖다 줬던 거예요. 이 아내는 또 살뜰하게 5남매를 키우면서 이 월급을 요리조리 아껴서 개를 부었어요. 그래서 이 개돈을 불려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예요. 가족들이 여기 좋다고 다 입주를 하고 부부가 상의를 해서 명의를 아내 명의로 해두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급여로 산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놨다. 조금 그럼 그 아내가 설마 아내가 지금 그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어요. 맞아요. 아내가 갑자기 당신과 못 살겠다 이렇게 별거선언을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계획적이었네. 남편 입장에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해서 일단을 매매를 막고 부부가 명의 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거예요. 남편 주장은 내 월급으로 매매 대금을 다 마련한 거니까 이거 내 거다 이거죠. 야, 남편은 엄청 놀랐을 것 같은데. 남편 명의로 그럼 소유권이 이전됐나요? 남편이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소송을 했는데 사실 이 소송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지금 누구 명의 돼 있습니까? 아내 명의로 돼 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처분하는 걸 원칙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이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심과 2심은 남편이 졌어요. 법원은 아니 이거 아내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아내 특유지산이고 남편은 권리가 없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마지막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특유지산은 맞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본인의 돈으로 이 집을 산 것이 입증이 되면 남편 소유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또 당시에요. 남편 이 후배 경찰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됐다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남편이 이게 본인 재산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굉장히 꼼꼼했던 것 같아요. 등기 권리증도 잘 보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돈을 낸 입금표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이 잔금을 내잖아요. 잔금을 이제 후배가 이제 신분을 내줬는데 이 후배의 이제 진술까지 낸 겁니다. 그래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남편이 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아파트 해제한 재산권이 남편에게 있다고 손을 들어줬습니까? 남편에게 다 있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내도 이 갯돈을 또 붓고 이걸 알뜰살뜰 불려가고 또 아이들 키우고 남편한테 내조한 그 기여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게 남편과 아내의 공동 소유로 볼 여지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어쨌든 남편은 아내가 단독으로 이걸 처분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재판은 아주 기적적으로 남편이 이긴 거고요. 대부분의 재판은 사실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남편 단독 명의로 하지 말고 아내도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아니 어쨌든 그거 공동 재산이고요. 나중에 갈라지게 되면 재산 분할이든가 이런 게 있어서 혼자 다 못 가져요. 거의 욕심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것은 공평하게. 이것은 공평하게. 반찬은 공평하게. 배고파요, 지금? 지금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것도 뭔가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재산? 그런 거죠? 유산. 공평하게. 자, 어떤 사연인지 큰오빠 역할 이재용님, 작은오빠 이정수 씨, 막내딸 장혜인 씨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위로 오빠 둘의 막내딸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가족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특히 저에게 큰 사랑을 주신 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오빠들보다 저에게 더 큰 유산을 물려주셨지 뭐예요? 아빠 보고 싶어요. 울보야, 너 또 우냐? 너 자꾸 울면 아버지가 저 세상에 편히 못 가요. 그런가? 근데 오빠도 오늘 어쩐 일이야? 저기 그게 말이지. 아버지가 주신 유산 말이다. 무슨 유산이? 그래. 근데 넌 좀 더 주셨더라. 너한테만 3,756만 원을 더 주셨어. 뭐 내가 그런 거 탐나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원래 유산이라는 게 말이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그래. 우리 예인이는 어려서부터 그 공평하게 나누는 걸 엄청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주신 3,756만 원도 오빠들이랑 공평하게 나누자 그러는 거지. 우리 셋이 나누면 인당 내가 쉽게 계산해줄게 1,252만 원 나누면 돼. 쉽지? 고작 3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이지만 오빠들보다 재산을 더 받은 게 넷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오빠들과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려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오빠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얘 왜 또 갑자기 또 이래? 진짜 아빠가 3년 전에 오빠들 한 명 한 명씩 빌딩 주셨다며 나한테는 안 주셔서 그거 미안해서 그것 때문에 3,756만 원 더 주신 건데 그걸 나눠달라고 한 거야? 양심이 있어 없어 오빠들? 아이고 우리 막내 또 그것 때문에 화났죠? 예인아 그 유산이 아니지. 에? 그걸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 유산이 아니야. 그래 예인아 네가 약간 잘 모르는 거 본데 그 건물이 한 2천만 원밖에 안 해. 싸. 그래 용돈 개념으로 우리가 받은 거지. 너 그런 것까지 탐내고 그러면 너 지옥 가. 뭐? 이 오빠들 진짜 나이만 많지 내가 바본 줄 알아? 그렇게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저보다 재산을 더 받아놓고 제 재산을 탐내는 오빠들한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공평한 게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이고. 막내 동생 보여줘야 돼. 막내 동생 화났어요. 화났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막내 동생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큰 오빠가 막내 동생을 막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네. 이 사연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인 A씨 사연입니다. 위로 오빠가 둘이 있고요. 막내딸이었던 A씨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가 3남매 중 막내딸인 A씨에게 조금 더 많은 몫의 유산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유산인데 그 아들보다 딸을 더 챙겨줬다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좀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두 오빠가 A씨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A씨가 받은 유산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자신들의 몫을 좀 돌려받자 이런 취지였죠. 그런데 이 오빠들이 소송을 안 하니만 못하게 됐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주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까 두 오빠가 아버지 생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를 받았던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오빠들이 받아간 재산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끝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유류분 청구 소송할 사람은 막내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쉽게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미리 이제 큰아들한테는 15억짜리 집을 사주시고 차남한테는 15억짜리 건물을 사주셨는데 근데 딸한테는 막 3천만 원밖에 안 줬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미리 증여한 거가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특별 수익이라고 봅니다. 우리 법에서는 특별하게 수익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별히 장남에게는 집을 사주셨고 차남에게 건물 사주셨잖아요. 이게 30억 정도 나가다 두 개 합쳐서. 그럼 원칙적으로 30억이면 이제 3남매이기 때문에 10억씩 나눠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내딸 같은 경우에 거의 오빠 같은 경우에는 10억의 절반인 5억 원을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산 분쟁에서 특별 수익 난 처음 들어보는데 특별 수익이 뭐예요? 그러니까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한테 미리 받았거나 더 받은 특별한 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씨 아버지가 생전에 두 오빠에게 증여를 했잖아요. 어떤 재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특별수익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동상속인 중에 이렇게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미리 받아야 될 재산을 상속재산을 당겨서 받은 선급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특별수익 관련해서 판례가 있죠? 그럼요. 이제 법은 공평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특별수익을 인정 안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미리 받은 사람은 이익이지만 받지 않은 사람은 손해잖아요. 그렇죠. 법원은 이제 확고합니다. 그래서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이 제한이 없어요. 이거 10년 전에 받던, 뭐 20년 전에 받던 어떠한 특별한 요건이 이제 해당하면 특별수익으로 봐서 그걸 상속재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우리 아까 세금도 했지만 이거 그때 증여세 안 냈으면 증여세 내야지. 그렇지. 세금 내야죠. 근데 어쨌든 막내 동생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겠네, 그죠? 그렇죠. 일단 A씨는 지금 진행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그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청구는요. 이 사전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를 해야 되니까 기간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수익분이라는 거는 살아계실 때 준 모든 돈이 다, 뭐 재산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통상적인
통상적인 이제 뭐 생활비라든지 네. 아니면 뭐 통상적인 이제 교육비 이걸 다 포함할 수는 없죠. 통상적인 경우를 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고액의 대학원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학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결혼할 때 뭐 집을 사줬다든지 이렇게 통상적인 경우를 넘어선 징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재산 분쟁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기여분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특별수익이 그 반대의 의미 같은데요? 그렇죠. 기여분이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거나 부모 재산에 특별히 기여할 경우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특별수익은 반대로 부모가 특별히 예쁜 자식에게 더 주는 경우에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약간 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기여분은 효도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제도고 특별수익은 부모가 예뻐한 자식을 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유류분 포함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은 어떤 게 있어요? 자, 마지막은 요거 돌려주기 싫은 집주인의 꼼수. 이건 알겠다. 뭔가 뭐 보증금이나 전세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걸 안 돌려. 근접했어. 형사로 갈 텐데. 근데 꼼수야, 꼼수. 그래요? 볼까요? 네.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은? 전세금. 전세금 맞네. 줘야지 저거. 자, 세입자 역할 이정수 씨가 하고 집주인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찾아 몇 달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비 신부와 제 마음에 딱 드는 집을 발견했죠. 저희는 기쁜 마음에 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하는 주번이 저 다음 주에 신혼집 계약하는데 집 빼면 전세금 바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 미스터리? 응? 아파트 샀다고 했지? 네. 전세금은 보자. 내가 집을 좀 점검하고 별일 없다 그러면 짐 빠지는 날 바로 즉각 보내줄게요. 네, 알겠어요. 잠깐 살던 집 좀 봐도 될까? 그럼요. 네, 그래요. 미스터리! 스멜! 저 위 곰팡이 전 뭐지? 저거는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는데요? 저기, 저 못자국, 잠깐만, 못자국이 몇 개? 1, 2, 3, 4, 5, 6, 7, 7개나! 세상에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어, 7개! 스탑! 내가 집을 지금 보고 있잖아! 그날 주인 아주머니는 제 자취방을 매 눈으로 보시고는 이대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집을 원상복귀시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저보고 하라는 게 억울했지만 되도록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사 후에 업체를 불러서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인 아주머니 그 전세금 300 덜 보내주셨어요. 저 지금 아파트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저 빨리 300 좀 부탁드려요. 그 300만 원? 예. 그거 내가 수리비 빼고 입금한 거야. 미스터리가 이사하고 다시 와서 수리업체 불러 수리하고 뭐하고 하면 귀찮으니까 내가 자기 부담 좀 덜어주려고 그랬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수리업체 불러서 하면 되는데 왜 아줌마 마음대로 300을 떼고 줘요? 아줌마? 아줌마! 사모님이라고 해요. 빨리 300 줘요. 어머, 참. 아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양심이 없다, 미스터리. 집을 저 모양 해놨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미스터리 귀찮은 일까지 대신 해주는데 이렇게 앵그리하면 내 마음이 굉장히 헐트 아파. 아니 그 할트가 뭐 사기한 건 죄송한데요. 지금 아파트 계약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 빨리 보내주세요. 이삿짐 빼고 집수리 바로 해드릴게. I'm sorry. 저기요. 이씨. 제가 집을 상하게 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상에는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수리비를 제하고 전세금을 입금한 집주인.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죠. 진짜 열받는 거 해라. 전세금에서 일부 빼고 줬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지난달 신혼집을 구한 A 씨의 사연입니다. A 씨는 5월 입주 예정으로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원룸 전세금을 빼서 아파트에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네,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들어갈 때 이제 전세금 빼갖고 여기다 다시 놓고. 네, A 씨도 그럴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4월부터 집주인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5월 초에 입주 예정인 A 씨에게 전세금을 2주나 늦게 준다고 통보를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사를 먼저 해야 되나? 이거는 어떻게 그럼 안 되는 되지. 거예요? 집을 뺐다가 전세금 나중에 못 받으면 그러네. 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계약 어떻게? 이사를 늦춰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전세금 못 받으면 계약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도인도 자기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이게 잔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나는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다 이렇게 알리고 당신도 빨리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세요라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촉구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그제서야 비로소 매도인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에서도 사정을 잘 설명을 하고 나는 잔금 지급의 의사가 없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한 다음에 빨리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A씨가 너무 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A씨가 일단은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일단 이사 일정을 미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집 상태로 문제를 삼았어요. 베란다 쪽 창에 결로가 생긴 거 아까 이슬매치. 저 곰팡이 하면 스멜 얘기했잖아요. 그 스멜 문제 삼은 거예요. 그 결로라는 게 관리 소홀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단열 문제로 그렇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집의 문제 아니에요? 이슬매치는 거. 네, 주인 주장에 따르면 세입자 A씨가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씨 말에 따르면 결로 자국은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고 심지어 이게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A씨 탓이 아닌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또 문제 삼았다면서요? 네, 문 모서리와 몰딩 부분의 생활 흠집까지도 좀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의 전세 계약서에는 시설물 손상 시 원상 복구에 대한 특약 조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상 복구에 대한 특약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 원상 복구에 대한 특약 사항이 있는 계약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정말 황당할 때가 많은데 집주인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억울할 때가 뭐냐면 본인이 행하지도 않은 걸 책임 져야 할 때 억울하잖아요. 원래도 있었던 사실 이게 집 문제뿐만 아니라 상가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사무실에 이제 계약하러 가면은 가끔 이제 계약서 특이하게 원상 복구 해놔라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래서 제가 한 인테리어도 아니고 원래 인테리어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원상 복구해서 다 뜯어가라.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할 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본인이 원상 복구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계약할 때는 특약이라든지 계약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또 문제가요.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더 있었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기로 한 날 또 뒷목 잡을 일이 생겼습니다. 들으셨죠? 전세금 중에 300만 원을 빼고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 어떻게 빼고 줄 수가 있어. 이거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라고 돈을 그렇게 빼고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빼고 300만 원씩이나 빼고 줬대요? 아까 이인철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원상 복구 비용이었습니다. 진짜 집이 뭐 얼마나 엉망이라고. 근데 300만 원이면 그 전세금이 얼마였더라? 그 제법 되는 돈인데 실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차라리 내가 뭐 수리업체 불러서 그냥 수리하고 들어갑니다. 300만 원이면. 그렇지 않아? 근데 그 다 떠나서 진짜 저는 약간 괘씸하잖아요. 아니 300만 원을 떼고 내 돈인데 그렇게 주고 그거 그렇게 마음대로 제 돈 이렇게 막 자기가 빼서 가져가도 됩니까? 일단 계약서에 돈은 다 주고 받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 불법 아니에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차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판례는요. 통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흠집이나 생활 마모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원상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임차인이 정말 고의나 중과실로 목적물을 아예 훼손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임차인의 책임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에서 이 수리비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집주인이 복구 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주는 게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먼저 통지하지 않고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지금 주인이 부당하게 300만 원을 공제한 경우라거나 아니면 이게 임차인 책임이 맞기는 한데 수리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소액소송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에 좀 압박을 한 다음에 대화로 협의를 시도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도 제 친구 사례인데 제 친구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뭐 집 수리 비용이라고 80만 원 정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사를 간 다음에 그래 80만 원을 줬어. 근데 나중에 부동산 앱에 그 집이 올라왔는데 수리가 전혀 안 된 그 상태 그대로인 거야. 그럼 80만 원이고
사기 아니야, 사기. 네. 그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네. 그 사람의 돈을 이제 편취한 경우를 사기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처음부터 세입자를 속여가지고 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실제로 이제 소송했다고 고소했다고 다 처벌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형사처벌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불법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돈을 가져갔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아까 그 사건이 우리 이 사례 있잖아요. 이 사례에서 사실 세입자는 어떻게 보면 돈을 안 줘도 되는 경우였어요. 원래 구조상의 하자였고 본인이 이사 오기도 전에 하자였기 때문에 돈을 안 줬는데 착오로 돈을 줬다. 이럴 경우에 나중에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물론 이게 처음부터 수리할 부분이 없었다거나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 이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건데 만약에 임차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목적물을 훼손한 경우라고 하면 수리비를 주는 게 자기 의무를 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주인이 수리비를 쓰든 아니면 여행 갈 때 돈 쓰고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하든 그 처분의 자유는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까지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 변호사님 만약에 집주인한테 속아서 돈을 뺏겼으면 속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그럼 나 어떻게 그 80만 원 그 친구한테 그냥 포기하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잊으라고 해야 돼요? 그 이정수 씨 얘기 아니야? 아니요. 본 얘기 같아.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아무튼 그 세입자들은 계약 끝날 때쯤 되면 좀 눈치 게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 지금 기분이 어떤지 살펴봐야 되고 전세금하고 보증금 제대로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되니까 눈치 게임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세입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눈치 게임 안 할 수가 없는데 분쟁이 정말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2011년 9월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이제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50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된 거죠. 주인이 전등 훼손, 벽지 훼손, 수도관 동파 이것 때문에 수리비 100만 원을 공제를 하고 보증금 1억 9,900만 원만 돌려준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억지 같은 게 수도관 동파가 세입자 문제로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나시 때문에 그런 건데. 세입자도 굉장히 억울했어요. 자기가 전등 훼손한 건 고의로 뭐 과실로 중과실로 한 게 맞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8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는데 그거는 지겠다. 그런데 수도관 동파랑 벽지훼손 너무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법정 싸움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도 결국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벽지훼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상적인 마모의 범위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수도관 동파도 아파트 구조상의 문제지 임차인이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발생했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92만 원을 돌려줘라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제가 또 간단한 소송법만 알려드리면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송하면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비교적 소액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명 소송 당하면 바로 보증금 전세금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소송까지 가네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거 대비해서 그 보험 같은 보험도 게 많이 있는데요. 네. 그거 알아보시고 그 보험이 예전에는 임대인이 그 허락을 해줘야지 들었는데 요즘엔 임대인 허락 없이 들을 수 있는 보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롭게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는 6월과 7월이 교차하잖아요. 네. 이제 또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월 마무리 오늘 시작하시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